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13번째 고릴라들의 전사 다이앤 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3번째 고릴라와 소통했던 최초의 인간 다이앤 포시. 1.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는 종종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다이앤 포시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여인이 어떻게 고릴라들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고 죽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다이앤은 3살 무렵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이혼을 하였고요. 어머니와 살다가 6살 무렵에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새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새아버지는 다이앤을 그다지 반기지 않으며 차별을 했고, 친어머니마저 다이앤이 아닌 남편의 자식들을 편애했다고 합니다. 다이앤 역시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새아버지와는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조차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새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마린 칼리지의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기도 했으니까 뭐 아주 사이가 나빴다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이앤은 원래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학과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1954년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생물학과 수의학 과정으로 전과를 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생겨났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서 백화점 점원과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비와 학비 등을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이후 다이앤은 다시 전공을 바꾸어서 산호세 주립대학교에서 직업치료사가 되기 위한 학위를 받았고요. 아동병원 작업치료사가 되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어 보이던 다이앤에게 목표가 생기게 된 것은 1963년 6주간 떠났던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이었습니다. 다이앤은 여행 중에 올드바이 협곡에서 전설적인 고일 유학자 루이스 리키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포시에게 유인원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이앤은 그의 활동에 감화를 받아서 자신도 영장유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 루이스 리키는 침팬지들의 친구라고 알려진 제인 구달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1966년에 포시는 리키 박사에게 산악 고릴라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내는데도 성공을 합니다. 그녀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카바라에서 야외 연구를 시작했지만 1967년에 콩고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연구지를 르완다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영장류에 대한 기본적인 관찰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릴라를 연구하려면 고릴라와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화산지대의 국립공원인 카리신비산과 비속해산 사이에 연구 캠프를 차려두고 두 산의 이름을 합쳐서 캠프의 이름을 카리소케라고 지었습니다. 다이앤은 자신의 캠프가 있는 산악지대의 고릴라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이앤은 산악 고릴라들의 행동과 언어를 흉내내며 고릴라 무리가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노력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죠. 수컷 고릴라 한 마리가 처음으로 다이앤 포시를 일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다이앤은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민 수컷 고릴라에게 피넛이란 이름을 지어주었고, 피넛을 따라 다른 고릴라들이 모두 포시를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로 고릴라와 인간이 우호적으로 접촉한 첫 번째 사례였죠. 사실 고릴라는 그때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그 외모 때문에 흉포한 동물로 인식이 되어 있었지만 다이앤이 그들과 접촉하며 이런 편견을 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위조차 없어서 무시당하던 그녀는 1976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게 되죠. 이 고릴라들의 전사가 된 다이앤 포시. 하지만 다이앤은 1997년 또 한 차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밀렵꾼들이 다이앤 포시가 연구하던 지역에서 고릴라를 사냥하기 시작한 거죠. 밀렵꾼들은 6마리의 사냥개를 동원해서 고릴라들을 공격했고 다이앤이 아끼던 수컷 고릴라 디지트는 밀렵꾼들에게 대항해서 무리를 지키다가 머리와 팔이 잘려나간 채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 디지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트의 새끼들을 포함한 많은 고릴라들이 밀렵꾼들에게 사냥당하거나 생포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당시 르완다는 계속되는 내전과 경제의 폭락 등으로 인해서 동물 보호 따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죠. 고릴라 고기는 가난한 르완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 공급처였고 고릴라 가죽은 박제가 되어서 서구의 부유층에게 팔려 나갔고 새끼 고릴라는 애완동물로 전 세계로 팔려 나갔습니다. 고릴라가 르완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이앤에게도 그런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 디지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고릴라 보호 기금의 이름을 디지트 펀드라고 이름 지은 다이앤은 이후로도 고릴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스스로를 마녀라고 부르면서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이앤은 고릴라 보호구역에 생긴 산촌 마을에 불을 지르거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협박을 했고 주민들이 가축을 몰고 보호구역으로 오면 가축에 물감 스프레이를 뿌려서 오지 말라는 경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마을에 사는 아이들 중 하나를 붙잡아서 등짝에다 끔찍한 경고문까지 새겼다고 합니다. 다이앤은 밀렵꾼과의 전쟁이 아니라 르완다 사람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당연하게도 르완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미국 정부도 다이앤에게 그만두고 당장 미국으로 돌아오게끔 압력을 가합니다. 이미 당시 다이앤의 과격한 고릴라 보호 운동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이앤을 후원하던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리키 펀드조차 그녀의 행동을 만류하며 지원금을 끊겠다는 압력을 가했고 미국과 서독, 영국, 이탈리아 등 기타 서방 국가들의 언론지에서도 다이앤을 고릴라의 미친 여자라고 비난하는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이앤은 르완다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녀가 르완다를 떠나자마자 르완다 정부는 그녀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다이앤 포시는 밀렵꾼과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던 덕분에 1983년 안개 속의 고릴라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은 고릴라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바꾸었는데 멸종해가는 고릴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 인류적인 인식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이로 인해서 다이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 바뀌었지만 다이앤이 원한 것은 오직 고릴라 보호를 계속하기 위해 르완다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이앤은 여러 차례 르완다로의 입국을 요청했지만 르완다는 그녀의 입국 금지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르완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르완다 주민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그런 그녀의 노력 끝에 1984년 마침내 르완다의 입국 허가를 받아냅니다. 3. 고릴라들의 전사
전사하다. 다행히도 다이앤의 책이 발간된 이후에 인식의 변화 덕분인지 고릴라 보호구역은 르완다 군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밀렵꾼들을 단속하고 밀렵이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그녀를 맞이했는데 그것은 르완다 정부가 주도하는 고릴라 관광이었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백인 관광객들을 위한 고릴라 관광이 돈이 꽤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고릴라 보호 구역을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거기서 발생한 질병, 이동 경로의 변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릴라들에게 이상 행동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이앤은 약속대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세계에 고릴라 관광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면서 고릴라 관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고릴라 관광으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르완다 정부의 입장에서 그녀의 주장은 배부른 제1세계 출신 백인의 억지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이앤과 르완다 정부는 자주 충돌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차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키우던 앵무새가 독살을 당했고요. 그녀의 집 앞에 살모사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서 흑마술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를 내리는 행위였습니다. 다이앤은 고릴라의 연구를 위해서 외딴 숲의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었고 호신용 권총 한 자루가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지인들은 안전을 우려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지만 다이앤은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다이앤은 예전처럼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르완다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1985년 12월 26일 그녀는 자신의 캠프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시신은 마체테로 난자가 된 상태였고 호신용 권총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르완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범인으로 르완다인 밀렵군 추적자 엠마뉴엘 르레카와 다이앤의 밑에서 일하던 미국인 연구소 직원 웨인 맥과이어를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범인은 고릴라 문제로 대립했던 인근의 현지 주민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웨이는 미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엠마누엘은 르완다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도중에 자살 혹은 타살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엠마누엘은 다이앤 사망일 당시에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이앤의 살인범은 그대로 미궁에 묻히고 말게 된 거죠. 고릴라 보호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을 남겼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인종차별주의자였고 고릴라를 주변에 살던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다. 다이앤이 죽은 뒤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던 다이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릴라들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던 전사 다이앤 포시는 그렇게 전사했습니다. 그녀의 과격한 방법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야생 고릴라들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특단의 대책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릴라들의 어머니, 고릴라들의 마녀, 고릴라의 미친 여자, 고릴라들의 전사. 무엇이라도 고릴라들에게는 현재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